AI 에이전트가 개인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를 해가고 또 신입사원 수준의 지적노동을 하는 예를 들면 개발자나 변호사님들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니어 엔지니어나 시니어 변호사분들이 일반 개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면서 마음고생하느니 인공지능하고 일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우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로 유명한 데가 카네기 멜론 대학, 스탠포드, MIT 버클리 이런 데인데, 이런 학교에 작년도 취업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게 난리가 난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AI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I 기술과 우리 일자리는 물론 앞으로 어떤 산업과 종목을 주목해야 할지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기업으로 최초로 상장한 솔트룩스를 창업을 25년 전에 했고요.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일입니다. 몇몇 대학에서 교수도 했었고, 지금 솔트룩스 밑에는 5개 자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AI 분야의 초기 선도자이기도 하고, 또 현재 상용화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체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최근 미국 변호사와 개발자 같은 고연복 전문직들이 이제 AI로 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가장 단편적인 시장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35만 명 이상이 해고돼서 단일 직종으로는 가장 많이 해고된 거이고요. 올해 상반기만 8만 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거대 대기업,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도 매달 몇천 명씩을 해고가 될 정도니까요. 그 얘기는 그 전에 있었던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보다는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된 에이전틱 AI라고 또 하고, AI 에이전트가 개인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를 해가고 또 신입사원 수준의 지적노동을 하는 예를 들면 개발자나 변호사님들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니어 엔지니어나 시니어 변호사분들이 일반 개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면서 마음고생하느니 인공지능하고 일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가트너 그룹이라는 세계적인 연구조사 기관에 의하면 2030년까지 몸값이 높기로 유명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80%가 직업을 잃을 거라고 하죠. 근데 지금 그게 사실이고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우는 학교들이 있죠. 우리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로 유명한 데가 카네기 멜론 대학, 스탠포드, MIT 버클리 이런 데인데, 이런 학교에 작년도 취업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게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근데 한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개발자를 꿈꾸고 컴공이 한때 인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그럼 한국도 약간 개발자들이 요즘에 많이 어렵나요? 일단 미국하고 한국이 크게 다른 게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이 유연한 만큼 해고를 즉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1, 2년 사이에 생산성이 30에서 50% 이상 올라가니까 직원 수를 30에서 50%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바로 이제 해고가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해고를 하거나 고용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덜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재작년도에 시작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에 대한 고용의 변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I로 대체되기 쉬운 직군들의 공통점이랄 게 있을까요? 지적노동 하는 곳들이죠. 근데 그 지적노동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언어와 관련된 지적노동 관련된 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언어에 왜 관련이 있냐? 개발자들은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죠. 또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문서 작성하고 문서를 조사하고 하는 것들을 읽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또 다른 직군이 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를 작성을 하는. 그리고 또 연구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논문을 읽고 논문을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고 그다음에 논문이나 특허를 또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직군들에 해당이 되는 곳들이 먼저 직무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지적 노동을 하는 곳들이에요. 대표적인 곳들이 고객 응대를 하는 콜센터, 컨택센터들, 그리고 영업과 마케팅 직군들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변호사 한 명도 없는 로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 그러면은 이런 전환 속에서 약간 법률 개발 분야에 또 새로운 직무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뭐 제가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 같은데 런던에서 변호사 한 명 없는 법률사무소, 다시 얘기해서 로펌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속될 가능성이 크죠. 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에서도 네.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퀀트 투자자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또 돈을 운영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꼭 컴퓨터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헤지 펀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현재 헤지 펀드의 대부분들이 퀀트를 접목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조직들이 옛날에는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분석하는 사람들, 또 뭐 MBA를 졸업한 사람들, 또 투자 전문가 이런 사람인데 최근 한 길게는 10년 동안에는 수학자라든지 아니면은 AI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변호사들 외에 이 패러리갈이라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법률 보조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문서를 읽고 문서를 분류를 하고 요약을 하고 정보를 찾고 하는 일들을 해요. 판례를 찾거나 뭐 이런 업무들이 이제 AI로 거의 대체가 되면은 이 패러리갈 분들의 업무는 급격하게 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 자리에 오히려 AI 기술들을 굉장히 잘 쓰기 위한 역할을 하는 직군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AI의 법률과 정보를 학습시키는 일을 하는 직군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렇게 AI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또 어떤 구조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 그대로 실제로 노동시장 중에서도 육체 노동하는 쪽은 빠르게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지적 노동하는 곳인데 지적 노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곳들,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AI에서 대체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버스 운전이나 택시 운전 지금 다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은 LA에 가면은 지금도 거의 대다수의 택시 운전을 사람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AI 택시,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을 하는 택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주행하는 자동차의 레벨 0부터 레벨 5로 보거든요. 레벨 4가 되면은 이제 운전기사가 아예 없이도 운전하고 레벨 5가 되면 아예 운전석이 없어요. 운전대도 없는. 근데 지금 상태가 레벨 3.5에서 4 사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렇게 인간이 하고 하는 사실 운전이 육체 노동이라고 보긴 좀 힘들고 지적 노동에 가까운데 이런 쪽은 거의 AI에서 대체될 겁니다. 반면에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도전해야 되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직군은 AI를 도구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가 같은 분들은 AI를 통해서 진단 처방하거나 AI가 개별 학생별로의 교육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분들은 코치가 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업무는 AI에서 완전히 대체가 되겠죠. 아마 그 부류가 전체 저희 직무나 직군으로 보면 거의 20%에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AI가 협력을 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직업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20년 전에는 유튜버라고 하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 형태처럼 새로운 직업이 나오는 게 향후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상담사나 의사 선생님 같은 분야가 더 빨리 대체될 줄 알았거든요. 상담도 챗 GPT가 사실 더 웬만한 상담 선생님보다 잘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러면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육체를 아직 쫓아오기는 어렵죠. 지금 인공지능은 모두 다 글을 보고 그림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인간이 한 경험을 다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몸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 학습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진정한 인공지능이 AGI라고 얘기하는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오려면 몸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발전 핵심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반대가 바로 인간이 할 수만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직업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자면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배관공이 그럴 거라고 얘기해요. 지적 노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육체를 써야 되고 매번 새로운 문제 또 새로운 환경을 마주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은 안 없어질 거예요.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을 해주거나 또는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 직업들은 아무리 AI가 그걸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그 직업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정말 우리 미래 우리한테 더 큰 가치를 만들어주는 직업이냐는 것은 이제 우리도 아마 한 짧으면 5년에서 길면 10년 동안에 알아가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절대라는 거에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많은 것들이 AI와 함께하고 대체될 수 있는 기간이 될까요? 한 10년, 20년 길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한 단기적으로 5년 내에 많은 것들이 대체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모든 것이 다 바뀌지는 않겠죠. 지금도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지만 자동차 사용 안 하고 비행기를 안 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벽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인구의 80%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10년 미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면 10세 미만하고 80세 이상을 제외해 놓고 본다면 아마 80%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TV를 안 본 지가 거의 1년은 된 것 같아요. 거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OTT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 그럼 한 5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마트나 직접 물건을 사러 오프라인 매장을 가는 게 글쎄요. 한 2달에 한 번 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모두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죠.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한 6년? 7년? 길면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팬데믹인 3, 4년 내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인공지능도 그 속도감으로 전체 인구의 80%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미래에는 노동에 대한 개념이 사라질 거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요. 네. 노동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개념이 재정립이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하고 계신 건 노동인가요? 돈을 받으면 노동. 그렇죠. 월급을 받으면 네. 노동이죠. 그러니까 뭔가의 재화 또는 가치를 생산해내거나 또는 그걸 남한테 받아내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린 노동이라고 인식을 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재밌게 놀고 신나게 놀아도 돈을 벌거나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노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정의가 다시 내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AI 시대에 자녀 교육은 또 어떻게 시켜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미래를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할 역량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첫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resilience라고 하는데 뭔가 실패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거기서 주저앉거나 자기를 탓하고 제 편으로는 소주 콱 먹어버리고 골방에 가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패한 것이 나만이 확보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튀어올라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이죠. 우리 아이한테 이런 것들이 길러져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몸으로 실행을 하는 리더십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간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대통령을 바꾸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꼴통 같은 사람은 몸으로 행동을 합니다. 뭔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비전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력이 강하고 몸으로 그것들을 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론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요소가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키워지고 또 그게 촉진이 된다고 한다면 미래 AI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것보다는 삶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기 주체성을 갖는 아이로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주입식 교육은 이제 미래 AI 시대에 맞춰서는 어려운 교육이 가능성이 되겠네요. 커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주입식 교육은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겁니다. 답이 있는 문제들에. 그러니까 답을 외우거나 문법을 외우거나 단어를 외우거나 수학 공식을 외우는 거죠. 답이 있는 케이스죠. 근데 이미 답이 있는 거는 저희 회사의 루시아나 챗GPT가 더 잘 풀어요. 현재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수능이나 미국의 SAT, 미국 수능의 SAT입니다. 이게 상위 1%까지 갔어요, 인공지능이요. 100명 중에 1등을 하는 거죠. 그럼 10년,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10,000명 중 1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1등을 할 거예요. 답이 있는 거를 푸는 거는요. 그건 놀라운 거죠. 그러면은 답이 있는 거를 잘 푸는 것은 오히려 AI한테 물어보면 되죠. 결국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답이 없는 것에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위대한 질문을 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고 AI를 그 질문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서울대 가요? 미국에서 누가 하버드를 가거나 스탠포드를 가요? 정답을 OMR 카드에 잘 찍는 아이들이죠. 근데 미래는 그런 친구들보다 위대한 질문을 하고 위대한 도전을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하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대한 질문을 하는 아이를 이제 키워내기 위해서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방송봉구 주입식 교육으로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해라고 하세요.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것을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죠. 그러고 그 가르치는 행동과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행동을 반복할 때 그 메타인지 능력이 늘어나면서 질문의 힘을 길러지게 됩니다. 또 다르게 질문하는 방식을 배우고 바꿔야 돼요. 그것이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의 힘과 메타인지의 능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네, 한번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들과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커뮤니티로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커뮤니티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면대면으로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그 공감의 능력과 눈을 마주칠 수 있다라는 것, 스킨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관계는 되게 소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아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디지털 네이티브 또는 뭐 AI 네이티브와 같은 형태가 굳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 공간에서 실질적인 관계와 소통과 그다음에 교감을 하는 능력은 여전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AI 관련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1번은 고용,
특히 미국에서 AI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에서 대규모 해고를 해서 지금 그 동네는 난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에이전틱 AI입니다. 이젠 생성 AI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자율화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봐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쩌면 AI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중국 하면은 요즘에 또 딥시크가 핫하잖아요. 네. 딥시크가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분들이 꺼리기도 하는데 그럼 딥시크를 좀 사용하는 걸 거리를 둬야 될까요? 네, 딥시크만큼이나 좋은 서비스가 많으니까 마음에 걸리는 딥시크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근데 딥시크가 만들어낸 큰 변화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이 방송 보시는 일반인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쓰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구버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에요. 딥시크보다 성능이 더 좋거든요. 근데 딥시크가 가져온 큰 임팩트는 대단한 경제성을 AI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래서 그 가성비가 높은 AI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제 AI를 갖고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꿈만 꾸었었던 AI 에이전트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단순히 딥시크가 아니에요. 딥시크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중국은 실제로 미국과 중국 그 둘이 전 세계 압도적인 기술과 시장과 그리고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그 잠재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제2의 제3의 제100의 제1000의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꾸어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도 그거에 대한 견제를 하고 반도체 수출도 막고 장비 수출도 막고 긴장감을 갖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기술 패권 중심에 바로 AI가 있고 거기에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AI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다는 건 어떤 기준에서 가성비가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은 똑같은 인공지능 챗GPT-4를 만드는데 실제로 오픈 AI가 들어가는 거는 1조 원의 돈이었다면 이제는 200억 원만 갖고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50배 차이가 나는 거죠, 비용이. 두 번째 비용의 경제성은 운영 경비입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운영하는 비용도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의 루시아나 아니면은 딥시크 같은 엔진은 상대적으로 챗GPT에 비해서 비용이 20분의 1,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0분의 1 가격이 저렴하기도 해요.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근데 이런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되면은 산업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또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AI 능력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어느 수준까지 한국이 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매년 어떤 미디어 컴퍼니가 전 세계에 대한 AI 인덱스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작년 발표 기준에 보면 대한민국 6위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개발 환경으로 봤을 때는 3위 정도까지 왔지만 법 제도나 뭐 이런 운영 환경 기준으로는 36위인가 이럴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0위권 안에 들고 6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로 봤을 때는 8위에서 12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포함해서도 국내에 뭐 네이버도 있고 그리고 또 LG AI 연구원도 있고 또 저희 같은 독립적인 AI 기업들이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세계 3대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6등에서 3등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부와 또 학계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인재들이 외국으로 또 많이 유출된다고 맞아요. 하던데 그건 왜 그렇게 유출이 많이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공지능 순 또는 인재 순 유출 국가로 봤을 때 또는 그 국가로 봤을 때 OECD에서 3등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똑같은 AI 엔지니어면 물론 미국에서도 요즘 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AI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잡을 얻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AI 엔지니어가 미국에서 잡을 얻으면은 연봉이 2, 3억에서 시작을 해요. 그것도 신입사원이. 근데 한국에서는
뭐 5, 6천만 원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인정과 커리어 패스도 마찬가지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인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뭐 천인 계획, 만인 계획해서 해외에서 AI를 전공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일단 정착 자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을 줍니다. 근데 중국의 물가로 본다면 거의 10억 원을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을 하게 되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비자를 제공하는 등으로 굉장히 촉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도 그런 이제 정책,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사실 14억 명 중에서 10%의 인재가 있고 그 인재 중에서 뭐 5%가 인공지능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중에서도 상위 1%라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교해보면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인력들이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의 인재들이 미국하고 중국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나요? 미국으로 가장 많이 가고 있죠. 아무래도 그 돈이 좀 중요한 그렇죠. 것 돈과 같아요. 대우가 굉장히 네. 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그 정도 대우를 해줄 수 있냐 참 쉽지 않죠. 자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다른 베니핏들이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고민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힘을 같이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동남아시아라고 생각을 하면 시골에 가서 일을 하거나 또는 우리 식당에 가서 일하는 분들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동남아시아도 우리하고 같은 인종이고 같은 호모사피엔스들이에요. 천재 같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요. 여기에서 한국으로 유학 갔던 사람들, 한국에서 일해서 한국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미국이 동일한 정책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석박사를 마친 사람들한테는 비자를 주고 영주권을 줘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천재 같은 친구들한테 주죠. 그렇다고 미국 친구들이나 유럽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것 같진 않아요. 중국 친구들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천재 같은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AI 특이점이 굉장히 빠르게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특이점이 뭐고 우리 생활에 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까요? 예, 사실 특이점이 빨리 오냐 안 오냐는 건 특이점이 무엇이냐는 정의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미 왔다고 보고요. 어떤 사람은 1938년도에 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950년 이후에 온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이점은 쉽게 얘기하면은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는 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AGI라고 얘기해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우리는 글만 잘 쓰고 물어보면 답변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리도 물리적으로 실제로 잘하잖아요. 요리하는 것도 지능이고 지식이거든요. 노래도 하고요. 노래를 작곡할 수도 있기도 하고 축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한 사람이 모두 이걸 다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것들을 골고루 잘하고 그중에서도 특별한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렇게 인공지능 하나가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AGI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 AGI가 이미 온 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긴 힘듭니다. 오픈 AI는 이제 수년 내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정의한 AGI는 적어도 2050년 전에는 저는 안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AGI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몸을 가지고 있는 AI를 의미하거든요. 제 정의는요. 그렇게 되려면 저는 앞으로도 30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는 다 정의가 다르니까요. 근데 그럼 자아가 있는 AI가 탄생하면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움에도 떨 것 같은데 우리 그렇죠. 삶에 또 어떤 변화를 갖고 올까요? 우선 큰 변화는 사실은 이런 표현은 참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강아지는 집을 지키거나 단백질을 제공을 하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렇죠.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가에 가면
2년에 한 번씩 강아지가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늘 그렇게 꼬리를 쳤는데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떻죠? 강아지는 가족이죠. 그쵸. 오히려 형제들 사이에서 보면 꼴배기 싫은 혹시 형제 자매가 있으세요? 네. 강아지나 키우세요? 네. 형제가 좋으세요? 강아지가 좋으세요? 강아지요. 대부분 그렇대요. 음. 예, 오빠나 동생이나 누가 집에 오면은 귀찮은데 강아지 누가 데리고 나면 우리 강아지 언제 들어와 이걸 더 걱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강아지가 이제 가족이죠. 가족을 위로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가족과 삶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AGI가 주는 가장 큰 거는 우리 삶으로 AI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 같을지 네. 또는 내 휴대폰 같을지 그 사이일진 몰라요. 사실 휴대폰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스마트폰? 엄청 많죠. 네, 많으신데 뭐 하루 만에 찾은 게 아니라 며칠 후에 찾으신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 만약에 분실했다 그러면 엄청 멘붕 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비슷한 위치와 위상을 갖는 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아마 가족까지는 아니어도 동료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게 두 번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적어도 현재 스마트폰의 위상, 내 손에 늘 갖고 다니면서 늘 필요할 때 액세스를 하는 거는 5년 내에 저는 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 동료의 위상은 어떤 직무는 10년, 어떤 직무는 20년 안에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순간엔 친구가 되고 아마도 가족 중에 일환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오겠죠. 그게 아마 큰 변화가 삶에서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구글 엔비디아 시대 종말이 올 것이란 분석들도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인간인 호모사피엔스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저는 언젠가 종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종도. 왜냐면 호모 종족이 15종족이 있었는데 14종족이 멸종을 했거든요. 우리 인간 종족 중에서. 현재 우리가 현생 인류로 마지막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멸종한다고 봐요. 예, 그 얘기는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이든 오픈 AI든 언젠가 회사는 망하겠죠. 언젠간 끝날 거라고 합니다. 삼성도 LG도 현대자동차도 언젠가는 우리 인간이 멸종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금방일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구글도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가 왔을 때도 상당 기간 거기서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소위 얘기하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구글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투자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시죠? 네. 30조 원이거든요. 큰 건가요? 크죠. 구글 한 회사가 투자하는 R&D 예산이 얼마쯤 될까요? 70조? 정확히 찍으셨어요. 진짜 70조입니다. 와. 정확히. 1년에 사용하는 것이. 그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AI 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투자해요.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암을 정복하는 데도 막대한 투자를 구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회사가 망할 거냐?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구글의 현재 키워드 검색 서비스가 없어질 거냐? 그건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럼 구글의 키워드 검색이 없어진다고 해서 네이버의 키워드 검색이 없어진다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가 없어질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게 큰 차이일 것 같아요. 네, 구글이 검색 기반 엔진이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거는 구글이 하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 중에 네. 하나일 뿐이죠. 그럼 이제 검색 기반된 엔진은 제미나이로 대체가 되겠죠. 아. 완전히 대체는 안 되겠지만 90%는 대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AI가 창의성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학습했던 것들을 통합하고 조합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이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창의성 모두를 커버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창의성이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가 있어요. 창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창발성이 영역까지 왔냐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이거 참 창의적이다 라고 하는 범주까지는 충분히 다가왔고 그 경계면을 넘어섰다고 보고요. 이제 새로운 창의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봐졌는데
창발의 시대가 AI까지 올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5, 60대 분들도 AI 네. 이제 크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5, 60대 분들을 위한 AI 관련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써보세요. 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70대 후반 80대 중반이시거든요. 네. AI 쓰십니다. 뭐 쓰세요? 저희 회사 구버를 매일 쓰세요. 와. 예, 그렇게 쓰시면서 네이버 쓰시는 게 거의 요즘은 네이버 안 쓰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이버 하면은 어르신들이 눈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돋보기 끼시고 검색하시고 문서 결과들이 나오면 문서를 하나씩 클릭해서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구버 같은 서비스는 질문하면 얘가 내 대신 검색도 하고 자기가 학습했던 거에 기반해서 답을 그냥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훨씬 좋은 도구가 되죠. 또 구버 말고도 현실적으로 또 어떤 앱이나 기술을 추천하실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챗GPT 같은 것도 중요한 도구일 텐데 심심하실 때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인간 서비스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양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몇몇 그 노인정에 들어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말로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좀 알아보시면 좋고요. 또 젠웨이브라고 제너레이티브 웨이브의 약자인데 젠웨이브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긴 프롬프트로 영어로 쓰시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키워드 몇 개만 넣으면 GENWAVE입니다. 제너레이티브 웨이브, 젠웨이브거든요. 여기는 단어 두세 개만 넣으면 인공지능이 프롬프트를 대신 써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도 만들고 또 영상도 만들고 음악과 노래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녀 손자한테 보내주시는 것도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으실 거예요. 특히 요즘 5, 60대 분이 또 60, 70대 분도 여전히 왕성한 투자 활동을 하시거든요. 투자 활동 하시는데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AI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있다면 뭐고, 그러니까 초보자도 AI를 제대로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챗GPT가 됐던 구버가 됐던 젠웨이브가 됐던지 간에 먼저 써보시는 거예요. 가장 쉬운 서비스부터. 질문하고 대답 얻고 업무 지시를 하고 지시한 것들을 경험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은 일단 경험해보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만약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솔트룩스 어떤 회사에 투자해봐도 되겠어? 요즘 솔트룩스가 왜 주가가 올라가? 또 오늘 주가가 떨어졌으면 모르시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인공지능한테. 오늘 솔트룩스 주가는 왜 떨어졌어? 그러면은 AI가 다 조사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이걸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출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AI로 논문 같은 걸 참 많이 찾는데 가끔씩 AI가 조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재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에도 그 재검증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많이 발전해서 많이 재검증 발전을 네. 했어요. 일단은 그 거짓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hallucin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로는 환각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게 챗GPT 처음 나왔던 GPT 3.5였을 때 그때 거짓말 지수가 10%까지 다달했어요. 그러니까 8%에서 12%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1%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개의 뭔가 대답을 하면 그때는 10개가 거짓말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1개가 안 되는 거죠. 가장 최신 서비스는 검색 시스템을 같이 하면서 에이전틱 AI가 결합이 된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0.5%까지 줄었어요. 그거는 1000개의 답변을 하면은 그 중에서 5개고 100개 중에 1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완벽해야 되냐? 완벽은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질문이 이런 거죠. 저도 제 아내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착각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저는 지난 주말에 서울시의 서울시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제가 가방을 서울시에다가 두고 왔어요. 통으로. 저조차도 늘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AI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현재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충분히 쓸만하다.
그래도 여전히 소수의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참조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검증할 필요 없는 게 이제는 인공지능이 내가 이 의사결정을 한 이유가 이래저래해서라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그 근거까지 제시를 하기 때문에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픈 AI가 지난 5월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한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된 거죠.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통계로 유료 사용자 인구 대 인구 비중에서의 유료 사용자 비가 한국이 2등 정도란데요. 돈 내고 쓰는 고객이 많은 거죠. 거기다 한국에는 괜찮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LG,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고객을 타겟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뽑는 직군은 영업 직군, 마케팅 직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 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픈 AI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게 국내 AI 기업한테는 기회일까요? 오히려 위기가 될까요? 위기라는 뜻이 위험과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실제로 한국 시장이 주목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한국 시장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역할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는 네이버가 우리나라 시장을 지켰고 카카오가 시장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는 서비스를 국내 기업이라고 해서 지키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만한 품질과 서비스를 내놔야 돼요. 그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쟁력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큰 위협일 수가 있고 그거는 물러설 수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저희가 회피하거나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K 인공지능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전략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말 그대로 똘똘 뭉쳐야 돼요. 이번 정부가 마음에 드냐 안 마음에 드냐를 떠나서 정부의 정책을 민간 기업들과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좋냐 싫으냐, 나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지금 모두 사실은 보수정당, 진보정당 모두 다 AI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거든요. 중국과 미국은 더 난립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5배 이상의 예산을 투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거는 양분화되어 있는 지금 사회에서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후배들과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정부 정책, 지금 과기정통부 장관님과 또 대통령실의 AI 미래 수석님이 전문가가 들어가셨잖아요. 그분들이 내놓는 전략에 힘을 합쳐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뜨거운 시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경험이 있어요. 인터넷 대한민국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DARPA라는 데서 만들었어요. 월드와이드웹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미국에서 발전을 시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오히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 1위 국가,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1위 국민들, 스마트폰 보급률 1등 국가, 3G, 4G, 5G까지 1등 국가였어요. IT 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전자정부도 전 세계 1등이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런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국민 모두가 AI를 가장 잘 쓸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전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시장 경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향후 10년 안에 AI 관련 유니콘 기업들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네. 10,000개까지를 만들어내겠다고 해요. 그 인구 기준으로 본다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만약 유니콘은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적어도 300개에서 500개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얘기는 300조에서 500조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대표님 회사인 솔트룩스도 이제 국내 AI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글로벌 AI 기업들과 경쟁 속에서 솔트룩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뭐가 있을까요? 네, 솔트룩스는 지난 25년간 동안에 한 우물을 판 기업이에요.
인공지능만 해왔죠.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솔트룩스는 25년 동안 축적됐던 기술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자체 LLM 엔진과 자체 LLM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 여기에다 이제 추론 기술을 접목하고 에이전틱 AI 생태계를 만들므로써 구버와 같은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어요. 구버는 미국 저희 자회사로서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글로벌 서비스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차별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솔트룩스는 솔트룩스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벌티컬 도메인, 그러니까 전문 분야로 깊숙이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히려 솔트룩스 내부의 양극화 전략 또는 다른 표현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듀얼 트랙 양극화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축은 B2C스러운 구버라든지 또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하면서 한 극단으로서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전문 분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법률 분야로서는 솔트룩스가 1등을 하고 있고요. 콜센터를 포함을 한 고객 응대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분야를 확대를 해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도 저희가 1등으로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솔트룩스가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만큼이나 솔트룩스가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 상장한 독립 AI 기업이면서 가장 많은 인재를 가지고 있고요. AI 연구개발 인재만 300명이 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서도 독립인공지능 기업으로 시총을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 거죠. 더 발전을 해서 솔트룩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저희가 7천억 원을 찍었거든요. 시총을. 1조를 빨리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I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AI 에이전트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I랑 AI 에이전트 어떻게 다른 걸까요? AI는 포괄적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우리가 만든 기계가 인간처럼 지능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럼 에이전틱 AI는 뭐냐? 거기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태까지 AI란 넓은 분야에서 인지 AI와 생성 AI 과정을 거쳤거든요. 인지 AI는 이미지 인식을 한다든지 음성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생성 인공지능은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에이전틱 AI 혹은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둘은 개념은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챗GPT 같은 생성 AI와 어떻게 다르냐? 얘는 질문하고 요구를 하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AI가 서로 협업을 해요. 조직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는 투자 전략을 한다는 투자 사업 계획서를 잘 쓰는 인공지능, AI야 전문가 인공지능, 그리고 또 자금을 관리하는 인공지능이 서로 조직을 만들어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전문가들끼리 협력을 하려면 조직을 만들잖아요. 인공지능이 조직을 만들어서 협력을 해요. 그리고 인간처럼 깊이 있는 사고를 합니다. 질문하면 학습했던 것에서 답을 바로 내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업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에이전틱 AI 또는 AI 에이전트의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챗GPT는 재밌기도 하고 우리 업무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질문에 답변한다든지 혹은 예를 들자면 우리 대본 같은 거 작성하는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얘가 우리 업무를 대체를 했나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서 기업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냈나요? 그러기는 아직 빨랐었던 거죠. 바로 그 기업의 업무 혁신 부분에 에이전트 AI가 들어가면서 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이제 AI 관련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이제 정부 정책 진행 중인 내용이 있을까요? 그럼요. 네. 대한민국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중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LLM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GPU를 구매하거나 GPU를 대신 빌려서 AI를 개발하는 회사가 쓰도록 해요. 그리고 대규모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하는 사업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AI
전용 데이터 센터 설립도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저희만 하더라도 1년에 200~300억씩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나 LG나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중에서도 현대자동차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42-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막대한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 투자에 AI에 얼마를 쓰이고 있냐, 그 사실 통계가 명확치는 않지만 제 추정으로 봤을 때는 1년에 최소 10조 원에서 15조 원을 AI에 투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하드웨어를 제어한 분야를 말씀드리고요. 인프라스트럭처인 GPU나 또는 IDC 센터까지 포함을 한다면 저는 40조 원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글 하나가 투자하는 게 70조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 세계의 인류 기업 및 국가들하고는 격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정책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이번 정부에 새로 시작을 하니까요. 아마 이번 달, 다음 달에 그 정책이 나옵니다. 국정과제들이 나오는데 그 국정과제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한번 어떤 과제들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될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빠른 것이 이제 대통령이 바뀐 지 한 달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것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오면 한번 재평가를 해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AI 관련돼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나 기업이 있을까요? 뭐 저희 회사도 그 회사 중에 하나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AI 기업 중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AI 반도체 기업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기업에 대략 한 6, 7개 정도 됩니다. 특히 이들은 팹리스라고 그러죠.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설계만 하는 곳들이에요. 설계를 하고 그 생산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데에서 파운드리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회사도 큰 수혜주가 됩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과 독자적인 소브린 AI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저희 회사 같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되겠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 갖고 서비스를 하니까요. 이런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상장되지 않았어도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인터넷이나 월드와이드 웹으로 본다면 현재 제가 느껴지는 현재 상황은 2000년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마존이 2004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2008년도 무렵에 상장을 했습니다. 2010년도 무렵에 아마존 주식을 샀잖아요. 한 1,000만 원어치. 2010년도에요. 그럼 지금 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시작이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갈 거예요. 그럼 향후 50년 후에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AI 생태계가 약간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대기업 위주 AI 생태계가 스타트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태까지는 아무래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 AI 생태계도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구글과 오픈 AI 플러스 네이버와 아마존과 중국으로 가자면은 바이두를 포함을 한 텐센트나 또 국내도 저희 회사나 KT나 SK텔레콤이나 LG나 삼성이나 모두 다 경쟁하는 거죠. 그 경쟁을 하는 것이 자체 서비스를 내놓을 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이 사용을 하기 위한 API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API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I의 경제성을 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 스타트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AI라 그러면 거대 LLM을 포함한 것 때문에 앞으로 AI는 그 LLM 위에 작동되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유튜브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거의 없거든요. 네. 한때는 한국에서 네이버도 시도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별풍선을 뭐 주고 뭘 하는 서비스도 있었지만 살아는 남아 있지만 의미 있게 살아 있다고 보기는 현재 힘든 상태이죠. 전 세계 일본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모두 다 어떻게 됐죠? 그냥 유튜브로 통합이 돼 버렸어요. 유튜브가 전 세계 지배적인 사업자가 됐죠. 그런데 그럼 유튜브와 경쟁했던 기업들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 기업들이 없어졌나요? 방송과 영상을 하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을 찍고 있고 굉장히 많은 유튜브 채널들과 유튜브 전문 기업들이 만들어졌으니까 똑같습니다. 아이폰이 나왔을 때 많은 기업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이폰이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앱스토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카카오톡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놀라운 기업이 만들어졌죠. 이제 그 또한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AI 서비스라는 기업 중에서 또 놀라운 기업이 나올 겁니다. 근데 AI 관련 주가들 보면은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좀 변동성이 큰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AI 기업 진짜 가치, 저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평가가. 아마존의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주가 지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전히 아마존조차도 여전히 테슬라조차도 하루에 10% 20%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꼭 AI가 아니어도 많은 시장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AI뿐만 아니라 웬만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 종목들은 대부분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뭐 특별한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 큰 변화가 있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의 2000년, 지금부터 25년 전의 변동성을 본다면 지금의 아마존의 위치까지 오기 위해 첨단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치와 그 평가가 얼마나 큰 변동성과 큰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AI도 시작이고요. 어쩌면 그중에 살아남는 기업이 향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20배, 30배의 가치가 성장되어 있겠죠. 근데 저희 회사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선택한 종목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이제 주식시장에서 또 AI가 살짝만 찍먹만 해도 막 급등락을 막 반복하고 AI가 살짝만 있어도 이거 AI 주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기술 기업인지 비기술 기업인지 이거 접근을 어떻게 두고 기준을 어떻게 두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네. 결국은 진짜 AI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유심히 보세요. 어떤 기업이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쓸 거예요. 오픈 AI가 작년도 제 기억에 매출이 3조 원 정도 되는데 적자가 7, 8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 지금 되게 위기라고 그러죠. 네. 돈은 빨리 써가면서 인재는 어마어마하게 유출되고 있고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약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도전이 세계 인류 기업에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오픈 AI 진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예를 들자면 휴대폰 1등, 2등을 했던 노키아, 모토로라 5년 만에 망했거든요. 그런 변동성이 충분히 있는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경일 대표님과 함께 AI가 어디까지 왔고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대표님 그럼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3편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재미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대부분은 조금만 공부하셔도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AI로 시작된 새로운 변화는 이젠 되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위험도 있고 이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있고 이게 가지고 있는 큰 위협과 그 다음에 직업으로 따지자면은 완전히 파괴적인 시장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인류는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선택 안 하는 순간에 더 뒤처지고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20, 30년 후에도 나름 건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제 55이 되는데 그럼 75이 되겠죠? 네. 그때도 건강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20년 후에 65세부터 100세까지의 초고령 인구가 지금의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18세에서 65세까지 노동 인구는 지금의 60% 이하로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GDP는 마이너스 16%로 전체가 주저앉습니다. 현재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것,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고용 문제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인공지능으로 채우면 되니까요. 그리고 GDP가 줄어드는 만큼을 AI로 채워낼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올 초 2월 달에 내놓은 걸 보면 AI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집중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나 그런 고민이 같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대표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 누가 먼저 알고 준비하느냐가 핵심 같은데요. 저희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저희는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